터치먼트. 사람은 이상하게도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고 믿고 싶은 걸 믿지 않는다. 도연이 죽은 지 7해가 지났을 때 나는 그 말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비를 품은 듯 무거웠고 나는 식당 문을 닫으며 빈 의자들을 하나씩 닫고 있었다. 손끝에 스며드는 수세미의 거친 감촉이 내 하루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이려니 했다. 하지만 다시 더 분명한 3번의 두드림. 똑똑똑. 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는 서 있었다. 얼굴 절반이 그림자에 가려 있었고 비에 젖은 코트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모자를 벗지 않은 채 나를 오래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나는 숨이 멎었다. 목소리였다. 익숙해서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 나는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얼굴이 드러났다. 왼쪽 눈 아래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고 턱선은 다르게 굳어 있었다. 오른쪽 광대에는 오래된 화상 흔적이 피부를 울퉁불퉁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분명 닮았다. 하지만 그 사람일 리 없었다. 그는 죽었으니까. 눈앞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그날 병원 영안실에서 본 싸늘한 형체, 불에 그을린 옷자락, 그리고 도연의 결혼반지. 그 모든 게 내가 그를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반지를 낀 손이 내 앞에 있었다. 나 도연이야. 그가 말했다. 그 순간 내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자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당신 살아있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뻔했지. 사고 후에 한 노인이 날 발견했어. 그때 얼굴이 절반 이상 타 있었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어. 그 노인이 돌봐줬고 난 새 이름으로 몇 년을 살았어.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서류를 정리하다 내 이름이 적힌 낡은 신문 기사를 봤어.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지.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죽은 걸로 처리됐는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부드럽던 눈매는 거칠어졌지만 그 안의 결은 같았다. 말끝을 맺는 방식, 숨을 고르는 간격, 미세한 시선의 흔들림까지도 그대로였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가 정말 도연이라는 걸. 그동안 내가 다른 얼굴만 보고 몰라봤을 뿐이었다. 그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내 앞에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내가 죽은 이유가 있어. 그 봉투 안에는 시청 내부 결제문서 4본과 녹취록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도연의 차가 불길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민수였다. 민수는 도연의 직속 상사이자 친구였다. 장례식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나를 붙잡고 울던 사람. 사고 후에도 매달 찾아와 은하씨 그래도 살아야죠라며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민수가 널 죽게 한 거야? 내가 묻자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직접 손을 대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가 내 보고서를 빼돌렸고 그 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어. 사고가 아니라면?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누군가가 내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어. 그리고 그걸 지시한 사람이 바로 민수야.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의 시계가 딸깍 소리를 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수를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와서 앉았다. 은하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씨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죠? 그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차가 그 근처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도연 씨가 남긴 증거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 사람 살아있었군요. 이제야 인정하네요.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마치 지쳐버린 사람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은하씨,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누굴요? 당신을.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날 지키려고 내 남편을 죽였다고요? 그는 얼굴을 감쌌다. 그가 손대선 안 될 걸 건드렸어요. 윗선에서 그를 치라고 했고 난 보고만 있었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비에 젖은 코트를 다시 입고 있었다. 그는 민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넌 날 죽인 게 아니라 진실을 죽였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민수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하겠다고? 7년이나 지난 일을 세상이 들어줄 것 같아? 도연은 내 쪽을 바라봤다. 그럼 은하가 말해. 누가 옳았는지.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다. 도연의 얼굴은 변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한치의 거짓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속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안엔 7년 전 도연이 나에게 보냈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 USB를 경찰에 넘겨. 거기 모든 게 있어. 나는 그 음성을 틀었다. 짧지만 명확한 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 녹음 아직 있었네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연 씨는 늘 당신이 무너질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도연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민수는 결국 체포되었다. 시청 고위층까지 연루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7년 동안 묻혀있던 이름이 다시 불렸다. 내부 고발자 김도연, 사망자로 처리된 공무원 생존 확인.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심판은 언론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었다. 며칠 뒤 그는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보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싸우러 간 것이다. 그날 밤 식당 불을 끄며 창밖을 봤다. 교회 종이 3번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심판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야. 양심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이미 내려진 거야.